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 거라고 합니다. 5월 날씨가 아니고요. 마치 7월 날씨 같은데요. 때이른 고온 날씨는 내일 비 소식과 함께 한풀 꺾일 거라고 합니다.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소리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는 반도체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K가 붙었습니다. K반도체의 진격이다. 파격적인 세금 혜택에 기업들 앞으로 10년간 51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이 510조 원이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버금가는 금액입니다. 좀 더 내용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이 반도체 이거 제조되는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전방위 지원하겠다.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진 좀 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그래프일까요? 비트코인 그래프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죠. 여기 밑에 시기가 있는데요. 흐름을 한번 봐주시죠. 쭉 가다가요. 뚝 떨어집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최근에 비트코인은 굉장히 띄웠죠. 그런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앞으로 테슬라가 안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폭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일론 머스크의 리스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을 사진과 함께 싣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부터 좀 봐주실까요? 이 국회의원인데요. 본회의장이니까 퇴장을 하는 모습이에요. 제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결 거부, 국민의힘 집단 퇴장이다.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인준안 표결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일단 본회의장에 들어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표결 안 하고 퇴장하는 모습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여당 결국 김부겸 총리 인준안 단독 처리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하자 곧장 본회의 표결을 했습니다. 굉장히 뭔가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국민의힘 불찬속 찬성은 168, 반대는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혜숙, 노영욱 후보자 청문 보고서도 어제 이 본회의 끝난 이후에 빠르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야당은 민심을 벌써 잊었나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다시 급냉이다.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자, 역시 사진으로 어제 국회 상황을 좀 다루고 있고요. 그 아래입니다. 공소장 얘기입니다. 검찰, 조국 전 법무장관, 법무부의 이규원 수사 무마 발언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민정수석 당시 얘기입니다. 이규원,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검사로 지금 꼽히는 인물인데요. 무마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조국 전 민정수석이요. 이성윤 공소장에 외압 정황이 적시돼 있다. 그러다 이에 대해서 조국 수사 압박 지시 안 했다. 이렇게 강력히 또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진입니다. 의료진이죠. 굉장히 좀 지쳐 보이는 모습입니다. 벗을 수도 없고 더위에 힘겨운 의료진의 모습. 앞에 있는 선풍기를 놓고 있죠. 지금 날씨가 더워지면은요. 코로나 방역, 코로나 이를 퇴치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의료진이 힘들어집니다. 지난해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조금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줄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깊숙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오늘 첫 번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김관호 계명대 교수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최직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5월 14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버리는 카드. 어제 청와대와 국회 상황과 관련돼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3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1명이 자진 사퇴를 했고요. 그 자진 사퇴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려서 총리 인준안이 처리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2명의 장관의 청문 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카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민물고기 유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뭐 어디 마트인가요? 어떤 인물,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대선 주자 관련해서 여야에서 나오는 평가인데요. 그분 민물고기입니다. 바다로 못 갑니다. 그분요, 유구는 돼야 됩니다. 한우는 안 되더라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 좀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한강 치맥 논쟁입니다. 한강변에서 음주를 하시는 분이 꽤 많이 계신데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나오죠. 좀 이건 좀 전체적으로 안전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 시민들이 가족들이 많이 찾는데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금주, 한강변 금주를 추진한다. 뭐 서울시가 이런 계획을 일단 뭐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좀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머스크 뒤통수입니다. 앞서서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를 좀 보셨죠? 논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 얘기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여당 김부겸 인준안 밀어붙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밀어붙였다. 그리고 사진 보시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이 피켓을 들고 있죠. 여기 보면은 뭐 협치를 다 버렸다. 뭐 전체로 보면은 민주당 반성하라. 뭐 이런 약간의 비판 글들이 좀 적혀 있는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가 됐다. 표결 불참한 국민의힘 협치 파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임혜숙, 노영욱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도 어제 채택이 됐어요. 그리고 박준영 후보자는 자진 사퇴.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죠. 먼저 자진 사퇴가 있었고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이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그 위에 2명의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국회 상황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만독선 협치 파괴 민주당을 규탄한다. 총투표수 176표 중 가 168표, 부 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국무총리 김부겸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회의장 밖에서 나간 국민의의원들이 그 국회 본관에 보면 2층에 계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또 약간 집회, 작은 집회를 하는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자, 어제 국회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여야 좀 험악해 지겠죠. 아무래도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특이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도자기 후보는 날리고 여자 조국은 살렸다. 별명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박준영 후보자는 이 도자기 반입이 논란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자기 후보라고 붙여놨네요. 그리고요. 임혜숙 후보는 사실 이 의혹 제기, 뭐 논란 제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여자 조국이다. 뭐 이런 별명이 청문회 과정에서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이 붙었습니다. 한 명은 날리고 한 명은 살렸다는 겁니다. 박준영 지명 27일 만에 사퇴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임혜숙 노영우 후보자는 여당 단독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다. 요 사진 밑에 있는 제목입니다. 청와대 한 명 사퇴는 수용을 했다. 야당 3인방 가운데 두 후보도 용납 못한다.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한 명만 사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카드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야당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좀 있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국정 운영의 주무부처 장관을 선정하는 일은 야구 경기가 아닙니다. 한 명의 희생 플라이볼로 적당히 땜질하고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내일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적절한 인사인 임혜숙 후보에 대한 지명을 오늘이라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최고 국정 책임자인 장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이루어진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누누이 밝힌 인사 원칙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사과 요구까지 어제 나왔어요. 저게 본회의장의 표결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발언들을 하기 전에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보겠습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박준영, 임혜숙 후보자 가운데 한 분 낙마하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인사를 수습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얘기가 알려진 이후에 한 명 박준영 후보자가 이제 자진 사퇴를 했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청와대 대통령과 다 얘기가 단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뭐 사실상 경질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설명들이 조금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김종혁 전 편집국장께는요,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야당이 사실 그동안은 임혜숙 후보자를 더 문제를 삼았거든요. 그런데 임혜숙 후보자가 아니라 박준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앞서서 국무총리 인준안이 이제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뭐 처리가 됐는데, 물론 전 다른 정의당이 뭐 참석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문제까지 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희생양을 삼은 거겠죠. 그런데 왜 그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희생양을 삼고 예. 그다음에 과기정통 여자 조국이라고 불리는 예. 오히려 야당에서는 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 임혜숙 후보자는 살렸느냐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인 설명은 그 대통령이 얘기했던 공약했던 30%의 여자 장관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내각 했던. 중에 여성의 비율을 좀 어느 정도 유지하고 가지고 가겠다. 그렇죠. 아. 근데 사실 이제 집권 말기 아닙니까? 예. 집권 말기니까 그 어느 신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이 처음에는 집권한 다음에 국민과를 대화하다가 두 번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참모들과 대화를 하다가 예. 그러다가 막판에 되면 역사와의 대화를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때가 제일 위험하다. 사실은 자기의 어떤 레거시 같은 걸, 그 신화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역사와 대화를 하겠다는데 나중에 문 대통령도 끝나고 나면 예. 그 대통령은 30%의 장관을 지켰다. 이것만 남을 거예요. 숫자만 남겠죠. 기록만 남겠지. 이 과정에서 뭐 이런 논란이 있었든 어떻든 이런 것들은 아마 그냥 다 묻혀버릴 테니까 예. 지금 두 장관 중에서 오히려 야당이 더 요구하는 임혜숙 장관 후보자의 사퇴보다는 해수부 장관을 사퇴시키는 것으로 정리한 것은 예. 대통령의 어떤 그런 뭐랄까 숫자 관리 아. 그런 것들이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대통령이 이런 그동안 생각을 내놨던 공약에 대한 어떻게 좀 준수하고자 하는 뭐 생각 이런 게 좀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게 더 크지 않을까요? 사실상 1년도 안 남은 장관이 예. 이렇게 상처를 입어서 임혜숙 장관 과연 가서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뭐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런 어떤 정권적 필요에 의해서 예. 선발을 했을 뿐이지 그게 예.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총리 인준안을 여당이 단독 처리한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그냥 정해진 수순인 것 같아요. 왜 정해진 수순이냐면 대통령이 그때 그 10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검증 실패를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한 명이 이제 물러나게 됐으니까. 자진 사퇴 형식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말은 자진 사퇴지만 사실은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여론에서도 6대 3으로 이거 아니다라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예. 이렇게 되면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체면이 손상되는 일이고 지금 제가 그 김부겸 그 총리 후보자 통과시킨 것은 예. 타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으로서는 대통령 체면도 좀 챙겨주면서 자, 우리가 한 명을 사퇴시켰지만 우리 아직도 힘 있다. 그리고 청와대가 요구하는 장관, 그 총리와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을 다 통과시키자. 이런 식 정도의 어떤 타협안으로 나온 결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당과 청와대가 어느 정도 뭐 좋게 말하면 접점을 찾았다. 다르게 말하면 뭔가 좀 타협을 했다. 뭐 이렇게 좀 평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아까 잠시 여성 장관 비율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기사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성 장관 비율 30% 때문에 살았다. 물음표가 찍혀 있죠. 뭐 청와대나 여당에서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낙마 1순위 임혜숙의 생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 제목이 전체적으로 좀 비판적이네요.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 후보자가 낙마할 땐 지금 여성 장관이 3명뿐이다. 이게 결정적 이유 아니었는가. 30%를 턱없이 채울 수가 없다. 미달된다. 물론 임혜숙 장관 후보자가 된다 해서 30%를 꽉 채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접근을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야당에서는 비율 유지 위에 박준영 사퇴를 유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민의힘은 임혜숙, 노영욱 뭐 관련돼서 이 박준영 후보도가 결코 문제가 크지 않다. 문제가 작은 거 아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주홍 교수님. 네. 여기 보면 결정적이라 그랬어요. 여성 장관이 만약에 낙마하면 여성 장관이 3명뿐이나 해서 이거 크게 미달된다. 이 기준을 삼으면 30%에 미달된다가 이게 결정적이었다. 결정적이라고 보세요? 아유, 결정적인 패착이 되지 않을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아, 이게 듭니다. 임명의 결정적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패착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여당과 청와대는 오. 저렇기 때문에 임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라고 강행한 건데 예. 그게 저는 기회를 놓친 거라고 생각해요. 오. 아까 이제 김부겸 인준이 사실 야당의 표결 불참과 연관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좋은 분위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당 쪽에서는 이게 야당의 발목 붙잡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입법의 시간을 가로막고 있다. 그리고 예. 이미 우리는 한 명 정도가 이미 낙마하지 않았냐. 이제 그런 유효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박 후보자보다 예. 임 후보자의 그 도덕적인 그 해악이 더 크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은 너무나 민심의 반응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임 후보자에 대해서도 꼭 야당의 어떤 비난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꼭 이번에 여성 후보자를 꼭 임 후보자를 채택을 하셨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부분에서 부적절함이 드러나는 부분이 혹시 이런 의혹을 살 수가 있어요. 예. 박 후보자는 그냥 순수한 관료 출신이시니까 부담이 덜하고 임 후보자는 아무래도 코드 인사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살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어떤 내부의 딜의 느낌. 그런 것들도 상당히 부적절하게 비춰질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여성에 대한 오히려 폄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30%라는 룰에 갇혀서 여성 후보자 찾기 힘들다. 예. 여성 후보자의 비율을 맞춰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여성 후보를 어떻게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비율을 맞추려는 거에만 집중하였다. 그럼 나중에 아까 편집위원 말씀처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무엇으로 기억을 할까요? 그냥 기계적으로 여성의 비율을 맞추는 데 노력한 정부? 그거는 저는 두고두고 패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성에 대해서 구색 갖추기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요. 아무튼 이런 기사들이 있고요. 김구락 교수님. 네. 자, 뭐 상황은 이렇습니다만 오늘 청와대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 간담회를 갖습니다. 일단 모든 게 해결이 된 상태, 처리가 다 됐잖아요. 총리 후보자에 관련되고 처리됐고요. 장관 후보자 1명 자진 사퇴, 2명은 총무부 쇠퇴. 그럼 대통령으로서는 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절차가 다 진행이 된 겁니다. 이 자리는 무슨 의미일까요? 대통령이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일까요? 아니면 어떤 자리일까요? 사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의 입장이 일부 반영이 된 개각 처리가 된 겁니다. 한 명의 자진 그렇죠. 사퇴. 그게 이제 초선을 집단적으로 이제 목소리를 내게 해서 송영길 대표가 예. 사실상 상황을 관리했다. 저는 뭐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어. 그런 부분에서
또 정부도 대통령도 그 부분을 또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예. 일부분 오늘은 굉장히 화기애애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뭐 개각의 얘기는 이미 이제 끝난 거니까 저는 미래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오늘 어차피 이제 원래는 오찬인데 예. 최고위원단도 같이 하니까 근데 예. 이제 뭐 방역 이런 게 있으니까 티타임으로 바꾼 모양이에요. 예. 근데 바로 또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된 뭐 남북 대화의 문제, 그다음에 백신 공급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올 거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세금 문제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당의 가장 강력한 지금 의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 위원장도 이제 교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얘기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도 뭐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지만 실수요자 중심으로 뭐 세제를 좀 전환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아마 알맹이가 오늘 어느 정도 좀 나오는 그런 간담회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미 개각 처리는 다 된 것이고 예. 저는 이제 총리 인준 절차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이건 저는 국민의힘 당이 조금 실수를 한 것이다. 아. 그러니까 예컨대 김부겸 후보자가 뭐 결정적 하자가 있어가지고 뭔가를 막 늦추고 그랬다 그러면 예.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 사실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렇게까지 이렇게 늦출 만큼의 어떤 사안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3명과 연동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한두 명이라도 안 내려놓으면 우리 이거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뭐 이런 어떤 상황은 지금 뭐 당장에 21일 날 이제 대통령이 출국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공백 현상이 발생하는데 총리가 지금 당장에 인준이 안 됐을 때 문제 같은 것들을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국힘당이 실수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과 아주 가까우신 최인용 변호사께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총리 인준안 정도는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라면 오히려 더 이게 더 효과적이고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 투쟁의 어떤 명분, 압박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에 대한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지금 한마디로 이제 그 장관도 반대, 김 총리 후보에 대한 반대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처음 이 그 국민의힘 기본적인 전략은 장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이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그런 전략이었는 것이죠. 근데 왜 연계를 시켰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4주년 취임 기념 그 연설을 하시면서 야당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를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그 다음 날 인사청문회 보고서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렇죠. 바로 내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발끈하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아니고 그러면은 원트로 그래서 약간- 전부 반대한다 이렇게 돼버린 약간 것이죠. 감정이 상했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결국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조금 더 초심을 견지를 했었으면 하는 것인데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협치 실종, 예. 이 독주 프레임 이것을 통해서 야당이 여당을 견제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당 측에서 그 야당의 그 어떤 압박에 어쨌든 한 명은 빼버리니까 예. 결국 이제는 우리가 협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야당 당신은 뭐요? 이런 거꾸로 이제 프레임에 갇혀버린 그런 셈이 된 것이죠. 예. 결국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있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했을 때 지금 청와대에서는 지금 한 명은 어쨌든 그래도 최근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낙마를 시켰지 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래도 야당의 면은 섰다. 그러면서 지금 그 이번 같은 경우에 5월 국회 보이콧하는 것 하나 또 예. 그 김기현 지금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야 영수회담을 지금 제안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새로운 이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강원 양면책으로 다시 이제 여당과 이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5월 달에 이와 같은 그 국회에 대한 보이콧 전략과 또 여야 영수회담 이 전략 이것이 어떻게 먹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지금 이번 어떤 승패에 대해서는 저는 뭐 완전히 패는 없다고 봅니다. 그 상황 속에서 5월 달에 이와 같은 지금 강원 양면 정책이 어떤 식으로 국민에게 먹히는지 이게 오히려 더 저한테는 중요한 관심인 것 같습니다. 최인용 변호사께서 뭐 길게 설명하셨는데 약간 전략 미스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말씀하신 걸 보니까요. 예, 김준혁 전 국장님. 사실 이번에 그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예. 야 이게 무슨 장관 후보자 목숨이 파리 목숨과 다름이 없구나. 나는 사실은 야 정치권에 의해서 정치인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마치 참- 어떤 뭐 카드처럼 그러니까요. 그렇게 다뤄진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사람들을 그렇게 쓰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예. 야당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인데 아마 예. 김기현 원내대표가 새로 이제 선출이 됐고 그러니까 더 이게 투쟁적인 모습을 보여야겠다 이런 강박관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이번에 이 청문회 사태나 그 혹은 저 총리 인준 과정이 이게 국정을 완전히 중단시킬 만큼 중대한 사안이냐 그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예. 그럼 그런 면에서 이게 지금 현재 대통령이 21일 날 출국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하고 예. 사정탑도 필요하고 총리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야당은 뭐 새로운 이제 그 대표 경선도 있고 원내대표도 새로 예. 뽑혔기 때문에 선명성을 보여주고 싶은 국민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투쟁을 잘합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있겠지만 그런 유혹에서 좀 벗어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말 좀 대승적으로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국민들도 아, 저 야당이 그래도 좀 정신 차리고 네. 국정을 맡을 그런 준비가 돼 있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승적인 생각을 좀 해달라. 뭐 이런 말씀을 관전자 했어요.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일단 지지율 그래프가 좀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여기 보면 뭐 양자 대결 조사를 했어요. 근데 보면 이재명,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는 걸로 나오죠. 이거 보면 이재명 지사 다른 야권 후보하고 양자 대결을 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더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가운데 딱 뒀습니다. 그리고 어떤 평가, 전망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요. 강에서 노는 민물고기다. 그러니까 민물고기는 바다에 못 가잖아요. 바다에 나오면 힘을 못 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 총장으로 그냥 남는 게 좋다. 민물고기로 계속 계시라.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요. 자, 그리고요.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야당에서 나오죠. 국내산 한우는 아니라도 유구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는 문제예요. 국민의힘에 완전 국민의힘 안에서 크면은 한우인데 밖에 있다 들어오면 유구 정도는 된다. 근데 안 들어오면 그건 수입산 쇠고기다. 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금 상황 또는 짧은 미래의 모습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 그렇게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는데 강에서 노는 민물고기가 바다에 나오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그냥 검찰총장으로서 남으시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싶어요. 소고기를 분류하는 기준에 보면은 네. 원래 우리가 목장에서 키워가지고 잡으면은 국내산 한우고요. 네.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한 6개월 키우다 잡으면 국내산 유구고요. 아하. 완전 밖에 잡아가지고 갖고 오면 그거는 외국산 소고기예요. 수입산이죠. 예. 적어도 국내산 한우 정도는 아니더라도 국내산 유구 정도는 되는 후보가 돼야 된다. 가가지고 국내산을 식당에서 먹는다? 같은 값이면 당연히 국내산을 먹으려고 하겠죠. 최소한 안철수 대표든 윤석열 총장이든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싶으시면은 적어도 국내산 유구는 되시라. 자, 김갑 교수님. 네. 어떻게 보면은 가까운 미래, 짧은 미래 상황에 대한 전망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민물고기일 것이다. 아니다. 유구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한우는 못 되지만 유구는 돼야 된다. 밖에 있으면 그냥 수입산 쇠고기일 뿐이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요. 김훈학 교수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도 이제 대선 후보감인데 이렇게 예. 어류와 육류에 비유하는 것이 맞는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뭐 유구다 무슨 뭐 한우다 이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사실 반발도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민물고기라고 윤건영 의원이 얘기한 거는 뭐냐면 보호받는 공무원이었다는 거거든요. 이 민물고기가 사실상 살기 좋은 지역에 살았던 건데 이게 바다 같은 황폐한 곳에 나가면 경쟁 심하고 바다 물고기 되게 어렵다. 가면 확 잡아먹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준석 이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예. 결과적으로 빨리 들어오면 토착화가 어느 정도 일부 되지만 이게 늦게 들어오면 이제 겉돌아서 당도 장악 못한다. 빨리 들어와라. 뭐 그거에 이런 대한 얘기. 비유겠죠, 지금. 비유죠.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느냐. 예. 결국에 지금 검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력이 도대체 얼마냐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으니까 미지수인 거죠. 자기중심적으로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정치 선언을 하고 예. 내가 누구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날 검증해라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저런 얘기들이 사실상 금세 잠식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더 증폭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단축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마찬가지 생각이거든요. 예. 기다림이 길면 지쳐갑니다. 기대도 많았는데 그것이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예. 지치는 현상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피로감이. 그러니까 그 부분 윤석열 전 총장은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교수님께서는 제가 질문을 한 거에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요. 어떤 쪽으로 갈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저는 둘 다 아니라고 봐요. 그 뭡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뭐 저는 당장에는 뭐 국민의힘당으로 들어갈 생각이 거의 없고 예.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운신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바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역량을 쌓고 우리 윤건영 의원이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경쟁력은 충분히 검증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실력을 검증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과정 1년 반 정도의 어떤 여권 핵심부와 갈등을 빚어왔던 그 자체로서도 투쟁력을 인정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평가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걸로 보시는 건가요? 뒤에 타면 외국산 소고기. 이쪽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외국산이 점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전망을 일단 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김종혁 전 국장께서는 어느 쪽으로 전망하십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정말 그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데, 예. 그 저도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 그 윤건영 의원이 그랬잖아요. 그 강에서 노는 민물고기가 바다에 나오면 힘을 못 쓴다. 예. 근데 지금 사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국민들이 야 바닷고기 계속 먹었는데 이거 먹기 싫다. 물렸다. 그래서 이번엔 민물고기 먹어봐야겠다. 뭐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다른 인물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에 보여줬던 정치권에서 보여줬던 그 바닷물고기들이 보여줬던 그 많은 모습들에 국민들이 염증을 끼고 환멸을 끼고 그러니까 야 이제는 좀 다른 선택을 해봐야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항상 논란이 되는 게 그 새로운 후보들이 나와서 하는 게 워싱턴 정치를 타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워싱턴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새로운 후보들이 등장을 하는데 주지사들이 예. 나올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죠. 예. 그것도 지금 윤건영 의원은 저 표현은 비유적으로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잘못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당신들이 잘했으면 우리가 그런 다른 물고기 찾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들은 민물을 바닷물로 만들 수도 있고 바닷물을 민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국민들의 선택에 달린 것이지 정치인들이 뭐 누구를 당신은 나오면 뭐 검찰총장이나 하고 정치인은 안 돼 이런 평가를 윤건영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치인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바다 얘기를 한 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말 대선 경쟁에 뛰어들어서 어떤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 거고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이 뭐 한우가 등장하는 이 설명은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다 짧은 미래라고 제가 아까 설명했는데 짧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들을 좀 담고 있는데 여기는 뭐 어렵다. 저기는 유구 정도는 가야 된다. 어느 정도는 손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설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주인정 변호사께서 아까부터 계속 지금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네. 하실 말씀이 지금 꼭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른바 하이브리드 어종. 하이브리드요. 민물고기에도 살 수 있고 바다에도 살 수 있는 어종이 있습니다. 예컨대 연어 같은 게 있습니다. 연어. 중치 같은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민물고기가 바다에 나가면 힘을 못 쓴다고 하지만 예. 오히려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갔다가 다시 이게 한강으로 오는 어족도 많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윤석열 총장은 그 문재인 정부에서 등용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아이덴티티가 오히려 지금 현 정부보다는 야당 쪽에 가 있는 점에서 어떻게 예.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연어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봤을 때에 강에 있다가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강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힘을 못 쓰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유구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고 유구를 한우라고 얘기해도 사실 구별 못합니다. 구별을 하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고기 구워 먹는데 유군지 한우인지 얘기 안 하면 사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안 들어오고 나중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 충분히 한우 정도의 맛을 낼 수 있는 유구는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연어도 나왔어요, 이제 연어도. 하이브리드 종이다고. 아무튼 뭐 정치인들이 이제 뭔가 상황을 좀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비유를 들은 거죠. 뭐 혹시라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야 이건 좀 너무 좀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해하기 쉽도록 뭐 정치인들이 이렇게 비유했다. 뭐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가 최근에 좀 회자가 좀 됐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건 인터뷰 기사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벼락 공부로는 대통령 못한다. 누가 봐도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발언이에요. 다음 화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화면입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 검찰총장을 평가하면 이런 질문에 뭐 직접적인 얘기는 안 하고 원칙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온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설명하면서 나온 말이죠. 대통령은 많은 경험, 식견, 감각이 요구되는 자리다.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입니다. 편중된 경험이나 벼락 공부는 될 수가 없다. 이 부분이군요. 이 부분. 주홍구 교수님.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편중된 경험, 벼락 공부로는 대통령 못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께서 상당히 모호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거에 있어서. 근데 이제는 조금 강성으로 이제 돌아서지 않으셨나. 조금 내용을 보니까 좀 뚜렷해 보인다는 거죠. 네. 그리고 벼락 공부라는 거는 저는 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자신의 풍부한 어떤 그 중앙정부나 아니면은 국회에서의 활동과 비교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한 게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어떤 강하게 좀 지적하고 어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집중할 수 있는 부분도 편중된 경험이라는 거는 이재명 지사를 염두에 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거는 그쪽으로 얘기한 것 자신은 같아요. 이제 5선 국회의원에서 이제 입법부에도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이재명 지사께서는 지사밖에 하지 않으셨냐라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 경험밖에 없지 맞습니다. 않느냐라고 묻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또 이 문장 안에 아주 정확한 겨냥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또 하나 그 두 분에 대한 윤석열이나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견제와 동시에 친문의 적장은 나다라는 거를 한 번 더 환기시키는 맥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DJ 대통령을 인터뷰 중에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런 인물, 부분들. 굉장히 존경한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호남의 민심인과 동시에 친문의 적자와 정통성은 원래 나였는데 왜 나에 대해서 지금 돌아보지 않느냐라는 그 친문을 향한 소구력에 대한 호소가 아닌가 그렇게 비춰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최근에 이제 정세균 전 총리라든지 아니면은 친문 잠룡들이 움직이고 있는 과정 속에서 경선 연기론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맥락에서는 자신의 지지율을 모으기 위해서는 원래 친문의 지지율은 나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조금 아주 중요한 맥락들을 인터뷰에 밝히고 계시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사실 이 인터뷰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아는데 여기 잠깐 주홍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떤 점을 가장 닮고 싶은가의 질문에 균형 감각을 닮고 싶다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이렇게 제목으로 소개가 돼 있습니다. 예, 김정혁 전 부장님. 근데 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근데 좀 시대 정신과 맞는가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나 그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게 기존 정치 문법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 뭐 비슷한 얘기 민물고기 바닷물고기하고 비슷한 건데 그래서 물론 뭐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벼락 공부 안 하신 분들, 그동안에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여태 뭐 했습니까? 네, 여태까지 뭐 질문이네요. 하셨어요? 그럼 이 정부 들어와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잘 만들어 내셨나요? 예. 라는 그런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본인의 장점을 예를 들면 5선에다가 당대표, 총리, 도지사 한 경험을 다 응축하셔서 나는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예. 생각하고 그 굉장히 큰 장점이세요, 본인의.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또 글쎄 그게 좋은 건가? 그동안에 그 많은 걸 하시면서 뭐 하셨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예. 김건학 교수님. 저는 좀 뭐 제도적 차원을 얘기를 하면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경륜이라든가 경험 뭐 이런 거 굉장히 절실하죠. 특히나 코로나 시대 같은 예. 위기 상황 속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총리를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예. 그 정부의 어떤 책임을 숙명적으로 이렇게 공유해야 되는 같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 숙명이 그 있는 정부에서 겁니다. 몸을 담고 예. 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총리라는 부분이 그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 다음에 대선 후보로서 뭔가 뛸 때는 그것 자체가 또 경륜이고 경험이고 뭐 이런 거지만 예. 하나의 또 부담이 같이 맞물려서 가는 양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총리도 예. 하고 대표도 했고 예. 뭐 그런 측면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뛰어날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전국의 어떤 부담 같은 것들을 같이 짊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다. 뭐 이런 부분 한번 지적을 해보고 그 싶네요. 경험이란 측면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경륜이란 측면과 전 정부의 몸을 담았었는데 그 정부의 몸을 담았었는데 그 정부의 공과를 오롯이 다 같이 가게 된다. 또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지금요. 뭐 기사에 그런 내용도 많이 좀 담겨 있습니다. 자, 뭐 정치권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흘렀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전 8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아침의 매일경제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요. 사회 분야 기사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두 목숨을 잃은 대학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한강변에서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된 대학생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어제 경찰이 뭐 몇 가지 내용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한강 사망 대학생은 익사다. 목격자 없는 40여 분 마지막 퍼즐로 남아있다. 자, 국가수가 정밀 부검 결과를 경찰에 줬고요. 경찰이 그 내용을 공개를 한 겁니다. 익사다. 익사로 나왔다. 그리고 음주 후에 2-3시간 내에 숨졌다. 그리고 머리 상처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이거는 사인으로 보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친구 A씨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 숨진 대학생과 계속 함께 있었던 친구 A씨. 그 당일, 일이 있었던 당일 오전 3시 30분 뭐 전화 통화를 한 것은 확인이 됐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후 2명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전 4시 20분, 그러니까 한 40여 분이 흐른 뒤죠. 잠든 A씨만 별도로 목격이 된 거예요. 이걸 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에 따르면 이 A씨가 강에 빠질 것 같아서 뭐 깨웠다 이런 진술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요 전까지는 3시 30분 전까지는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3시 10분에 혼자 있었던 건데 그럼 이 사이에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이 시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익사라고 판명이 된다면 이 숨진 대학생은 어떻게 물에 들어가게 된 것인가. 뭐 이런 게 아직은 퍼즐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요. 먼저 영상 하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압축이 되고 있는 거는 수사를 잘 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들어갔는지만 밝혀주시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고요. 최윤정 변호사, 뭐 경찰에서 이제 조사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어느 방향 그리고 어느 점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둘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그 큰 핵심적인 쟁점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네. 사망한 원인이 뭐냐. 또 하나가 사망한 경위가 어떻게 되냐. 두 군데인데 예. 그중에 가장 큰 그 원인 그 하나 중에 하나가 사인이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국과수에 의해 가지고
익사로 익사다라는 것이 나왔어요. 밝혀진 것이죠. 예.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타살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시신의 그러니까 머리 쪽에 사고가 아니라 혹시 사건 아니냐. 그렇죠. 뭐 그래서 이런 약간 머리 쪽에 이제 두 군데에 의혹이었어요. 어떤 이렇게 그 피부가 터진 예, 열창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급속히 제기됐었는데 그것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될 수가 없고 결국 이제 그 익사인지 여부 같은 예. 경우에는 그 폐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 있느냐, 위에 물질이 들어있느냐 이런 부분을 살피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익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경위로 물에 들어갔는가? 이제는 이 그 사망 경위에 대해서 밝히는 게 가장 초점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4월 25일 날 새벽 3시 38분부터 이게 그 4시 33분까지 한 40분간에 대해서 그 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근에 있던 그 사람들이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든가 직접 목격했는 목격담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40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이 목격이나 없는 이런 게 것이죠. 아직 안 나오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런데 최초의 어떤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보다 훨씬 더 이제 시간이 좁혀졌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새로운 이 부분에 대한 목격자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나아가서 지금 보면은 그 관련되는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같이 있었던 친구의 어떤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그 가족들에 대한 각종 어떤 통신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과연 정말 이것이 이 죽은 이 피해자가 본인이 직접 그 발로 걸어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그 아까 간단히 말하면 사고인지 사건인지 그렇죠. 그 부분에 이 대해서 부분이에요. 이제 집중적으로 그 경찰 수사가 되는데 경찰 수사도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휴대폰은 친구 휴대폰은 지금 못 찾았죠. 사실 네네. 뭐 잃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못 찾고 있습니다. 아직은요. 아무튼 뭐 상황은 이렇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어요? 예, 김종욱 간단하게. 부장님. 예. 왜냐하면 이제 저 사건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 안타까운 죽음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관심을 표시하는데 예. 제가 이제 기자를 하면서 사건 기자, 그러니까 경찰 기자를 하면서 여러 사건 현장들을 다녀봤었거든요. 그렇죠. 좀 약간 좀 젊은 시절에는 사건을 많이 하죠. 기자들이. 많이 하죠. 뭐 범죄 현장에 많이 가는데 예. 근데 그 범죄 현장에 가서 보면은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저희가 알기에는 이게 범죄나 혹은 죽음에 대한 거니까 제가 묘사를 할 수는 없는데 예.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벌어져요. 근데 예. 그거를 그냥 보도를 보거나 그다음에 그냥 전해 들은 말로 추측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많은 스토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너무 또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네요.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고 예. 그것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 지금 관심을 표시하는 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이고 예. 자기 가족 같은 생각이니까 그런 것들을 하시겠지만 예. 너무 과도한 추측을 하거나 그다음에 뭐 경찰이나 국가수의 그 과학적인 증거를 그냥 무시해버리든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것은 미궁에 빠져버리고 예.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좀 감정을 자제하면서 지켜봐주는 태도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그렇죠. 이런 일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팩트 그리고 정확한 진실이죠. 지금 뭐 경찰이 사실 뭐 경찰에도 지적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경찰이 지금 차근차근 뭔가를 발복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자, 이 일이 생긴 이후에 그리고 또 뭐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한강 치맥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논쟁처럼 좀 나오는데 벌써 기사는 하나 좀 이렇습니다. 한강 치맥 앞으로 못 하나요? 서울시가 뭐 이거 검토하겠다고 한강뷰에서 금주 조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논쟁이 붙었는데 여기 보면 이런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죠. 찬성하는 쪽은 아니 왜 공원에서 꼭 술을 마셔야 합니까? 마시지 마세요. 뭐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공원은 말 그대로 공원입니다. 술 파는 곳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있고요. 아래로 가면 우리나라도 이제 술에 관대한 문화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너무 관대했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금주를 해야 된다. 한강에서. 이런 찬성하시는 분이고요. 반대 목소리도 있어요. 여기 보면 제목으로 돼 있죠. 아니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힘도 드는데 일상 속 작은 행복까지 이거 막으려고 합니까? 이런 것도 나라에서 규제합니까? 이런 반발이에요. 여기 보면 아니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규제하면 오히려 부작용 나는데요. 또 다른 데 가서 뭐 이런 거예요. 그러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강변의 금주를 전면 금지가 해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밤 시간, 아주 늦은 밤 시간대면 규제하는 게 어떨까요? 뭐 이런 의견 제시도 있어요. 관련돼서 화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찬반 의견이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반대는 맥주 한 잔도 못하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찬성은 물가 근처 음주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좀 한강공원 일대 금주구역 지정 검토한다. 이거에 대한 찬반 의견입니다. 주홍 교수님하고 김구락 교수님 의견 좀 주십시오. 먼저 주홍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고인의 이번에 사망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인데 예. 그게 갑자기 너무 급조된 어떤 지정으로 이렇게 정책으로 이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서울시 설명은 네. 코로나 방역 뭐 이걸 좀 강조를 했어요. 방역 차원이다. 네. 예. 근데 방역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저기를 만약에 금주구역 지정하게 되면은 지금도 이제 밀폐된 곳에서 지금 음주 문화를 즐기게 되는데 예. 홍대나 이런 곳에 가면은 더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니까요. 그거는 사실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좀 급조된 느낌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예전부터 이 이야기는 나왔었는데요. 그래도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때문에 찬성의 이론들이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나왔던 문제에서 강가에서 그렇다라면은 안전 장치라든지 펜스 설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항상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 없이 갑자기 금주구역을 지정한다는 건 되게 아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뉴욕과 비교를 하는데요. 미국 뉴욕은 공공장소에서 이제 음주하게 되면 최대 $1,000 정도의 벌금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예. 뉴욕과 미국의 상황에서는 총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술을 마셨을 때 일어나는 사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근데 반증하는 거는 한국의 술 문화가 관대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문화가 그리고 치안이 여전히 좀 안전적이다라는 것을 그렇죠. 반증해주는 움직임도 있기 상대적으로 때문에 괜찮죠, 우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금주구역을 이렇게 지정한다는 것보다는 안전장치 마련과 그리고 판매를 해서 음주량을 좀 제한한다든지 그리고 쿼터제로 음주 시간을 제한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게 자율과 규제 사이에서의 묘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홍 교수님은 하더라도 일부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전면적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구락 교수님. 저는 그냥 치맥 허용해야 된다. 지금 현상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지금 유지해야 된다. 네.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어떤 규제도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문화고요. 예. 우리가 지금 뉴욕 얘기하셨지만 금지가 돼 있죠. 술을 못 먹습니다. 예. 그렇다고 안 먹습니까? 그 브라운백이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 넣고서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실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화화가 이미 돼 있고 사실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강가에서 편안하게 뭐 맥주 한 잔에도 먹을 수 있는 특히나 야간에 예.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치안이 그 정도로 이제 안정이 돼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능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편안한 휴식처의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약간 절제된 음주 문화의 어떤 것들을 확산시켜서 더 이상 이렇게 이런 사건이 이제 없어야 되는 그런 이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여기서 규제한다고 규제가 또 규제를 낳고 이런 것들이 사실 불편함을 주고 또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의 장점도 또 예. 파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 부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아침에 매일경제도 이 주제를 좀 짧게 다뤄봤거든요. 그때는 패널분들께서 대부분 약간 이거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셨는데 오늘은 규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아요. 확실히 이게 찬반 논쟁이 좀 되는 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의견도 이렇게 갈리고 있다는 내용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일을 하다가 숨진 대학생이죠.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평택항 산재 사망 이선호 씨 빈소를 찾아 조문을 했습니다. 여기 사진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하는 모습이에요. 어제입니다. 어제. 한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서 고인의 영정 앞에서 잔을 올리는 뭐 이런 모습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만났습니다. 노동자 안전 약속 드렸는데 송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러자 이 숨진 대학생의 아버지 제발 이젠 이런 사고 끝내야 합니다. 왜 자꾸 반복되는 겁니까? 끝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뭐 법이 좀 하나 있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그와 관련된 기자회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주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게 노동자의 목숨값을 올리는 길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이런 이 산재 발생할 때마다 이게 왜 도대체 근절이 안 되는가, 왜 자꾸 반복되는가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법 얘기가 나옵니다. 주홍 교수님,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올해 1월에 중대재해특별법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됐었는데요. 예, 이제 마련이 된 거죠, 법이요. 네. 근데 이제 누더기법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게 처음에 어떤 취지는 이제 그 안전을 방치했을 때, 노동자의 안전을 방치했을 때 기업에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경종을 울리는 그런 개념은 실효성이 있었지만 실제적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를테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게 면제가 됐고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또 3년 유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만약에 그 부분이 규명됐을 때 벌금의 부분인데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어요. 네, 중대재해 예. 발생해서 책임져야 되고 벌금이 나오는데 법원에서 최대 지금할 수 있는 게 4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통상. 네, 통상적인. 근데 법에서는 실제 높게 뭐 상한이 있잖아, 높게 책정돼 있잖아, 할 수 있다라고. 근데 상한제의 그런 법적인 특례나 그런 한시적인 게 450만 원 정도가 그럼 거의 높은 단계다. 그래서 요번에 개정안을 이탄희 의원이나 이제 이수진 의원도 지금 같이 합의하고 있는데 그 상한선을 하한선을 벌금을 1억 원으로 두자.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하한을 정한, 그러니까 네. 최소한의 금액을 정하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걸 1억으로 두고 그다음에 5인 미만, 50인 미만 유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정해 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양형 특례라고 해서 그 범죄 피해자 단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산재 보호 전문가들이 이런 어떤 그 판결의 움직임에 있어서 참여해서 같이 목소리를 듣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개정안이고요. 저는 개정안에 이런 부분에 찬성을 하고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반대로 기업의 어떤 산업재나 예방에 대한 지원이나 안전이나 그런 보호도 같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치 기업주들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갈라치기 하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영국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영국에서는 산재 그 발생을 했을 때 그 벌금이 최소 8억입니다. 근데 그 처벌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기업주들한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그래도 정부에서 안전관리자를 파견한다든지 그런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속도를 강요해서 기업들이 그거에 따라왔었는데 갑자기 안전을 당신들의 돈으로 지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무리라고 봐서요. 기업에서도 숨통을 넣을 수 있는 게 오히려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 법이 같이 와야 되지 않는가. 산업재해 지원에 대한 촉진법이라든지 그리고 중대재해특별법 이게 같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을 중심으로 주장되는 거는 중대재해법 그걸 좀 개정해 손질해야 된다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은 뭐 경우에 따라서 10억, 50억 미만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1,000만 원 미만으로 부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부담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최소한 1억은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자는 거죠. 그럼 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자,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이런 기업을 경영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큰 부담이다. 이런 반발이 그동안 또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야당 내에서도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가야 할 곳은 높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죽는 현장이고 임대 전단지가 날리는 빈 상가이며 삼각 김밥으로 한 끼를 때우고 코를 기다리는 편의점입니다. 김웅 의원 특히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 숨지는 현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최인영 변호사께서는 아까도 제가 뵙지만 국민의힘과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이 빈소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잔을 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적어도 지금 5년 차에 되시면서도 30% 정도의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그 낮은 곳에 대해서 찾아가고 보듬고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 부분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와 부분과 관련해서 김웅 지금 현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국민의힘의 대표를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와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하면서
그 얘기했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또 호남 출신이면서 왜 이렇게 보수 정당에 오게 됐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책임 없는 자유는 없고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서민들을 위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면은 높은 곳으로 갈 것이 아니고 낮은 곳. 그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그 철판에 깔려 죽은 노동자가 있는 그런 곳에 가야 되고 또 요즘 콜 받으려고 시간이 없어서 이 그 삼각김밥 하나 먹고 있는 그런 어떤 편의점을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 한마디로 보수 정권이 웰빙 정당이 아니고 없고 힘든 사람으로부터 내려가서 그와 같은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그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실제 그 페이스북에 올려왔는 내용을 봤더니만 그 좋아요가 한 1,500개, 600개가 붙고 밑에 그 공감하는 내용이 한 200~300개 어떤 댓글이 붙은 걸 봤습니다. 그렇다는 맥락에서는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요청하는 것이 어떤 보수 정당 그리고 있는 기득권을 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보수의 의미는 이렇게 힘든 분들을 위해서 내려간다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국민의힘 대표 출마 선언으로서 상당히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어떤 계기는 마련됐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보수와 이제 진보를 가르는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규제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가 기준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이죠 지금.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국힘당이라 그러면 기업가의 입장을 이제 지원하는 쪽이 맞는 거거든요. 통상 그런 인식을 받고 있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김웅 의원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의당이나 아마 민주당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저는 이 부분은 또 다르게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업가 뭐 노동자의 어떤 권익, 이익 뭐 이런 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이념의 문제도 아닌 거죠. 우리가 모두 다 사실은 보장을 해야 되는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지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당과는 상관없이 지금 김웅 의원이 굉장히 적절한 말을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김종혁 전 국장님. 저는 다 동의를 하지만 그 말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출마 선언하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주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삼각김밥 편의점. 어떻게 보면 듣기에는 조금 굉장히 사람의 감정을 건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많은 좋아요가 눌러질지 모르지만 정치인들이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행동은 서민들이 됐든 국가 경제를 위해서 했던 정말 해야 될 법안들을 만들어내거나 그리고 자기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들은 얼마나 했는지 그것들이 좀 의문이 가서 그 말은 좀 덜 자극적으로 하고 행동은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켜보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지금요. 자 다음은요. 일론 머스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돼 있어요. 테슬라, 비트코인 안 받는다. 머스크 변덕에 널뛰는 암호화폐. 가격이 뭐 폭락했다, 폭등했다. 그럽니다. 지금 말 한마디에. 차량 구매 허용.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통해서 차량 구매를 허용하겠다. 2달도 안 돼서 없던 일로 만든 거예요. 채굴의 이유는 비트코인 채굴에 더 많은 화석 연료 쓰여서 환경에 안 좋다. 이런 구실입니다. 그러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했다는 거예요. 앞서서는 이 테슬라가 뭐 투자했다고 공개까지 했어요. 그리고 갑디자 일부 또 매각했다고 알려졌죠.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게. 그리고 최근에는 도치코인 엄청났죠. 도치코인 두고도 발언을 남발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시장 교란이다. 비난 크지만 딱히 미국에서도 규제할 방법은 없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머스크 시대의 사기꾼이다. 투자자들 분노와 패닉이다. 온라인엔 손실 인증 그리고 모니터 파손 글이 본문을 이루다. 이거 주식시장이었으면 사실상 주가 조작이다. 규제 장치 만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인정 변호사. 진짜 주식시장 같았으면 시세 조정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본인들이 테슬라 자동차를 사는데 이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가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솟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 수천만 달러, 수억 달러의 그 차익을 남겼다라는 그런 그 기사를 충분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랬다가
갑자기 지금 본인들 그 테슬라 사는데 쓰지 못한다? 이유는 환경에 좋지 않다. 이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만 예. 제가 만약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법이든 어리든 해서 형사 고소하고 싶은 정도입니다. 이거 근데 미국에서는 규제가 이게 사실은 이 제도권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설령 어렵다는 제도권에 건데.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많은 얘기했습니다만 예. 법원이 압수를 허용을 하고 있고 그것을 공매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도권에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것이 형법상의 어떤 사기죄가 성립됐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주식시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본시장법과 관련돼서 엄히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한국이라고 하면은 고소하면은 구속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그런 가능성은 예, 배제할 수 그렇습니다. 없다는 말씀 들리네요. 네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 뭐 마지막 기사가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진돗개, 불독, 여기저기 개코인. 이 도치코인이 개거든요. 개를 상징으로 하는데 비슷하게 뭐 개가 등장하는 코인들, 이렇게 상징으로 쓴 코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폭등했다, 폭락했다 막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개를 등장시킨 가상화폐만 25개는 된다. 최소다.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좀 낳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난감하다. 뭐 이런 의견도 좀 적혀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주제 다뤄봤는데요.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